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도 나의 심장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탁하고 전하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로 또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나는 이 사회에 속해 있지 못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시어머니, 시누이, 거머부 생일 식사가 정말 많아요. 수사님이 계시면 저는 수산물 전문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합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심. 진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본격적으로 가족 토크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저도 드려야겠죠?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세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채워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저희 오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저희 먼저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제는 두 딸의 엄마가 되신 방송인 아키바 리에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산지 20년 된 일본인 방송인 아키바 리에입니다. 아마 제가 요즘은 아이를 키우느라 방송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20년 아세요? 그래요? 다 알죠. 감사해요. 20년 전에 미녀들의 스타라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미녀들의 스타도 모르시다? 그러면 요즘 그러시구나로 사랑받고 있는 크리스티나 친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또 모셨습니다. 발달 심리학 전문가 충북대학교 이세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키바 리에 씨가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네,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아주 예쁜 20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올라오자마자 웅성웅성 성당이 들썩였습니다. 네, 오늘 첫 무대 정말 아름다운 무용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죠.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작은 형제 회 정민휘 미카엘 형제입니다. 아니, 우리 수사님은 별말을 안 했는데도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저 이따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 아이의 아빠이자 든든한 가장이신 개그맨 전환규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셋 덕분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남자 개그맨이자 요즘에는 쇼호스트로 홈쇼핑에서 삼치, 갈치, 고등어를 열심히 팔고 있는 수사님이 계시면 저는 수산물 전문입니다. 수산물 전문 쇼호스트 황교예요 전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환규님께서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네. 먼저 가족의 의미는 어떤지,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의 의미라고 하면은 저는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이유고요. 저는 이제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를 계획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1으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와, 그것도 일란성이 아니라 남아 여와 이란성으로 태어났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이 기도는요, 정말 하느님과 이 영혼의 탯줄 아니겠습니까?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연결고리를 계속 나눌 수 있음에 이 가족은 정말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덕분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치구치에 계시는 우리 또 하나의 가족분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황규가 하는 홈쇼핑 갈치 사세요. 갈치 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네네. 해주셨고요. 네, 우리,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수사님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워낙 가만히 있어도. 네, 긴장되시겠지만 어떻게 한번 먼저 해보실까요? 가족의 의미. 네. 저는 가족이
내가 나를 허물어서 너가 되고 너가 너를 허물어서 내가 되고 너가 나를 허물어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동지로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저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더 쉽지 않아요? 아니 환규님 삐지신 거 아니죠? 지금 요만큼 삐졌어요. 조금 삐지신 것 같아 그죠? 이따 반영이 교수님의 달라가지고. 말씀 들으면 풀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도 가족의 의미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가족의 의미는요, 든든한 내 편입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싫어할 때도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 예, 제가 지금은 교수지만 이제 박사 학위를 하는 대학원생일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도 교수님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압박감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앞에서 놀고 있는데 애가 그때 5살이었던 것 같아요. 막 우는데 딸이 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는 똑똑해. 엄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엄마를 믿어. 네. 든든한 내 편, 그게 저에겐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또 감동적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키바 리에님도 가족의 의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가르쳐 주신 거이기는 하지만 정말 가족을 만남으로써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함께 베푸는 사랑이 많기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큰 사랑을 더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또 저는 20살 때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나버렸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여전히 저를 항상 지켜주시는 것도 더 큰 사랑이라고 느껴서 정말 가족은 그냥 한마디 더 사랑이다. 네. 너무나 뜻깊은 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리에님은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 일본의 가족 문화가 또 어떻게 다른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은 좀 아마 일본 사람들이 조금 약간 개인주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시집을 오면서 제일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생일 식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시어머니, 시누이, 고모부, 뭐 이모님, 고모님 막 이렇게 정말 식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되게 사랑이고 되게 다 함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의 그 문화인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저도 가족을 더 많이 챙기게 됐어요. 원래는 막 생일이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아빠가 칠순이셨는데 그러면 일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뭘 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본은. 아니, 그냥 나중에 만나서 그때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한국 무조건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칠순 때 안 가면 큰일 나죠. 그쵸? 그쵸? 그죠? 여기 칠순 이제 맞이하시는 우리 많은 가족분들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MC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또 되게 뿌듯한 일이 뭐냐면,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마시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나가니까 아이시테르. 우리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시테르. 너무 어색해요. 어색하죠? 세상에서 제일 성스럽고 축복 속의 사랑이라는 단어 깔끔하게 하실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사님 보여주세요. 전국에 계시는 우리 많은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요. 또 정말 많이 싸우면서 같이 컸지만 제 동생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또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발레 동작으로 하나 보여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발레 동작으로. 자, 발레 동작.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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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이 있네요. 품격이 있네요.
저희 신경 바치잖아요. 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그 크레도가 그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행위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도 나의 심장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탁하고 전하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로 또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또 얼만큼 그 애절인 그 가슴의 사랑을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걸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 수사님은 무슨 말만 하면 박수가 나와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가족의 의미와 또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수사님의 또 수려한 용모에 또 빠지게 되었는데, 자, 우리 교수님,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리엔님 말씀처럼 대가족 중심의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좀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또 이제 며느님이랑 또 그런 분들이 또 아이를 안 낳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혹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 젊은 세대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의 눈에서 보면 이제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선택이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별로 환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며칠 전에 송도에서 전 세계 발달 심리학자들이 모인 학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저출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지금의 부모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호주 쪽, 그다음 유럽,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 이렇게 수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부모들이 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너무 정보가 넘쳐나고 예전보다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담감. 그런데 한국의 대표 연구자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는 순간, 아, 나는 이 사회에 속해 있지 못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맘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특히나 젊은 엄마가요, 조금이라도 아이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맘충이라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우리는 존이 있죠. 노키즈 존. 자, 술집이 아니고서 아이를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곳은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술집은 오지 말라고 해요. 당연히 술집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 누구는 그러죠.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애들은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가장 취약하고 시끄럽고 이런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노키즈 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떠들면 부모를 욕합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20대, 30대 젊은이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아, 이 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환대하지 않아. 그러면 낳지 말아야지가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낳지 말아야지는 아니겠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쌓입니다. 이 사회는 아이를 기르기에 건강한 곳이 아니다. 자, 지금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참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이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저출생의 문제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내가 뭐 하나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자, 잔소리가 아니고 몸으로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너무나 귀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부 콘서트의 주제는요, 바로 양육 태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만약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 하는 고민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태도, 여기 지금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겸연쩍은 면이 있지만 저는 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발달 심리학자들이 200년 이상 연구해온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호함과 따뜻함입니다. 단호함, 아이가 잘못을 할 때는요, 정확하게 그 시점에 내가 항상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함은요, 아이가 뉘우친다면 내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래, 너는 잘못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과 다르게 공존하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양육 행동이라고 저희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육 행동, 양육 스타일을 정할 때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부모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교수님 이야기에 정말 정답인데요. 우리 또 유경험자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 단호할 땐 단호하고 또 따뜻할 땐 따뜻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리아님 이게 잘 될까요? 벌써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땅이 꺼지는 한숨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아마 뭐 육아 선배니까 더 그러시지만 진짜 단호하게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또 동시에 사랑을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둘째가 저의 대모님한테 받은 예쁜 그 선물을 받자마자 그날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 대모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실수로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엄마 미안해라고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아니야. 그 선물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대모님이 주신 선물이라 엄마한테 미안한 일은 아니야. 너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다음에 선당에서 기도드려 하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 안아주니까. 약간 제가 선당으로 다니니까 아이를 어떻게 홍육해야 될지를 선당에서 저는 더 정말 많은 배움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주신 사랑 그리고 제가 줘야 하는 사랑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저희 쌍둥이가 이제 유치원,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데요. 저는 항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부모님의 입장, 물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이 원칙과 기준은 마음가짐. 첫째, 초심. 아이를 가졌을 때,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열심. 와이프랑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열심히. 세 번째 마음은 뒷심. 내가 좀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요즘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많이 속상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와이프랑 손잡고 뒷심을 발휘해서 정말 행복하게 힘들지만 이겨내자. 마지막 그 세 가지를 합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심. 진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아무리 애 셋, 애 넷, 그 이상의 연예인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축복 속에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흔들릴 때 그 진심을 잃지 말자라고 저와의 와이프랑 약속을 한답니다. 멋있죠? 네, 너무나 멋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너무 멋지시고요. 여기서 지금 전환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아까 와이프랑이라고 하셨죠?
둘이 있으면 더 쉽고요. 셋이 있으면 더 쉽고 넷이 있으면 더 쉽습니다. 애 키우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하니까 더 완벽해지고 싶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지키는 거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혼내고 나서 나도 마음이 불편해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자, 그럴 때 마누라가, 남편이 아니야, 우리는 원칙을 지킨 거야. 자기야, 잘했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같이 아이를 키울 거야. 이게 둘이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양육이 아이에게 훈육하는 게 내가 어떨 때는 봐주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이런 식의 비일관적이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들 우리 아이를 키우는 원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흔들린다? 그럴 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 우리의 원칙이 이게 맞았나?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아이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 아이한테는 어디까지 허락할 것이고 어디가 안 될 것이고 우리 둘이 만약에 의견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애가 없으니까 더 생각하기 좋아요. 애가 있을 때는 논의하다가 엄마 뭐 해줘? 아빠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계시는 우리 또 아버님, 어머님 계시잖아요. 또 우리 어머님 함께 하시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큰 손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큰 손이세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엄마 아빠 없었으면 애셋 못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은 위대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리에님도 앞으로 이제 아이를 계획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간단히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29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체력이 있어야 하고 몸이 힘들면 사실 육아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뭐 제 맘대로 되나요? 그렇기는 하지만 네, 다 뜻이 있죠. 뜻이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빠르게 진행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즘에는 대화에 있어서 또 아버지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아빠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가족과 함께 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아빠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형제 둘을 지금 키우고 있는 윤승재 알베르토라고 합니다. 네. 사실 현재도 계속 육아휴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육아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애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도 제 인생 전반을 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을 통해서 되게 저도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어떤 이 정책을 보고 이제 자녀 계획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자녀가 낳고 나서 이런저런 좀 뭐 행정복지센터 가서도 뭐 출생신고하고, 그리고 그 직원분이 이런 복지가 있으니까 신청을 좀 해주세요. 정책이 요즘 이렇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육아휴직 정책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안 낳을 이유가 있을까 이제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돼 있었고, 특히 그 금전적인 부분이 전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직장을 아예 안 다니고 엄청 그 빠듯한 삶이 아닌 정말 온전히 가정에 쏟고, 그리고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을 같이 이제 지내면서 그 260만 원이라는 돈, 정말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받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외식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돈을 좀 아끼고자 그 집에서 이제 직접 해 먹고 뭐 장도 직접 보러 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와이프랑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는 것, 육아휴직 시작이 아니라 정말 임신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정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진짜 그 까르페 디엠, 그걸 정말 실천하면서 앞으로를 살아갔으면 좋겠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기흥성당에서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성당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선규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작년에 한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약 5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쓰게 됐는데요. 이제 첫째랑 둘째를 동시에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내가 혼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서 이제 케어를 하게 됐고요. 사실 그전에는 워낙 일에 치여던 삶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 중심으로 이제 생활이 바뀌고 또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이제 제가 크게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저 자신을 보면서 진정으로 아빠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또 아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특히 이제 프리랜서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현금성 지원 같은 정책들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호 장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경제 소득이 바로 줄어드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은 망설이 되고 저희는 결국에 쓰지 못했습니다. 아내 경우에는 아예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들에게도 이제 아이들한테 사회생활을 같이 영위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세심한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항상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아빠를 많이 믿고 의지해줘서 고맙다라는 말 해주고 싶고요. 뭐 지금처럼 항상 웃을 때나 울을 때나 항상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저희 가족만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서창이동 성당에 다니는 안병욱 사비노입니다. 네, 다둥이의 가장 큰 행복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장을 볼 때도, 무거운 것을 들 때도, 그리고 캠핑을 갈 때도 식구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안에서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요. 하나의 인생과 제 인생이 만나서 이루는 그림들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고 복잡한 그리고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내 아이의 인생과 저의 삶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역동 그리고 추억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자녀가 많다고 하면 어떤 혜택을 받냐, 어떤 도움을 받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체감되는 혜택이나 지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혜택과 지원들이 많아야 이 저출산, 저출생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나눠져 있는 이런 정책들도 좀 제약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 공통의 저출산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비, 생활비 걱정 없는 육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들도 엄마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성당, 학교, 이웃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안전한 환경,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면 아이들을 낳는 것이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설레이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자 기쁨이 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저희 정민휘 수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수도원 공동체 생활에서 가족이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우선 수도회에 들어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성찰을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많이 또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사실 또 그런 성찰하는 내용들은
성찰하는 계기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게 다 좋은 걸로만 또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고,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복음에 비추어 보면서 묵상하는 것 안에서 복음이 그 묵상의 이제 단초가 되기도 하지만 나의 지나온 과거가 또 나의 묵상의 단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격이 왜 이렇게 형성됐을까? 왜 나는 그 형제에게 화를 냈을까? 혹은 이렇게 뭔가 변명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족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의 패턴이 수도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다른 같이 살아가는 다른 수사님들, 신부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장했을 배경들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아, 저래서 저랬구나 라는 것들이 또 그때 비로소 나는 어떻게 하면 또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다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앞서서 우선 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장가는 가보지 않았지만 장가 안에도 그 다 각자의 그 부모님 밑에서 양육되어 온 그 꼴의 형태를 가지고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또 과정을 또 만들어서 또 새로운 또 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전에는 나 혼자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나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였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 나의 답이 저 사람에게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앞만 봐도 이게 맞는데 저 사람의 의견을 일단 따라줘야 되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보여주고 따라줘야 되는 것들이 저희 안에서는 복음 삼독으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족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결국에 수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수사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이제 수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긴 하거든요. 그 안에서 또 이게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나에 대해서도 성찰을 할 수 없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또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성찰할 수 없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었을 때 비로소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하고 답을 내고, 그 답을 또 다시 수정해 가면서 실천했을 때 또 상대방도 이렇게 아, 저렇게 애를 써주고 있구나가 또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인간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패턴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던 나의 세계가 허물어지고 결국에 더 확장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가족으로 나아가고 우리나라 지역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점점 확장되어가는 나의 그 폭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또 탐색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아까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다 인간적 한계 안에서 수도회에서는 복음적 이상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족에서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한계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가족 애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애쓰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 공동체의 구성원을 믿어주고 응원하고 함께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가는 여정들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아, 애쓰고 있구나를 예쁘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내 기준은 안 맞더라도 저 사람은 애써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살다 보니 그게 이해가 안 돼. 네, 맞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길을 살아서 같이 합쳐가지고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 안 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많죠? 콘서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먼저 환규님부터, 오늘 또 따님도 오셨잖아요. 네네네. 네.
주말에는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와이프가 이제 쌍둥이들을 도맡아 키우고 이제 제가 이제 첫째를 데리고 이제 행사를 다니는데 정말로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모든 우리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가족의 소중함, 그 사랑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 덕분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오면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또 지금은 첫째 딸이 초등선제를 지금 가정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행사에 또 신부님이 초대를 해주시고 하느님 부르심으로 이끄심으로 저는 정말 많은 걸 지금 한국에서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한국에 주신 사랑이죠. 어머님이 주신 사랑처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세계 천년 대회 다 함께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요청받으면서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3초와 한 걸음만 멈춰보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같이 미숙하고 시끄럽고 정말 정신없는 아이들을 환대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사야서에 하느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셨잖아요. 그때 뭐였죠? 묻지 않아도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팔 벌리고 서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이 우리 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끔은 괘씸해요.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 그래도 여기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여기 있으니 와서 기대어라 하는 어른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또 사랑 안에서 또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모든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